러시아의 무인기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는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솔직히 대부분은 설마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했죠. 3시간 만에 200km 진격, 민간 통신망 마비, 정찰 드론이 아니라 완전한 자폭형 군사용 드론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하이브리드 침공,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 양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미국과 NATO가 아무런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네, 저도 루블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봤습니다. UAV들이 마치 어두운 벌떼처럼 하늘을 덮고 있었고, 부모들이 자식 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반격에 나선 게 대한민국산 FA-50 전투기라는 건 역사적 반전이죠. 전 세계가 훈련용으로만 보던 기체가 실제 전장을 구해낸 순간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FA-50을 단순히 저비용 경전투기로 폄하하던 미국과 유럽의 시선은 완전히 무너졌죠. 폴란드 공군이 KAI와 협력해 운용 중이던 FA-52 드론 침공 첫날 밤에 긴급 출격했고 2분 만에 40기 이상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 성과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방기술이 유럽의 생존을 지켜낸 결정적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UAV는 저성능이기 때문에 FA-50이 격추한 건 과장된 승리라고 분석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FA-50이 상대한 UAV는 단순한 정찰 드론이 아니라 자폭형, GPS 교란형, 다탄두 장착형까지 포함된 신형 무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검증한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종 복합 드론들을 단 2기의 FA-50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격한 건 조종사의 실력뿐 아니라 K방산 기술이 집약된 K정밀유도탄, K전자전 장비, ASA 레이더 시스템의 종합적 승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봐야겠네요. 특히 NATO의 존재 가치가 실시간으로 무력화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돌파구를 만든 셈이죠. 맞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우산을 자랑하지만 정작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닫았고 유럽은 눈치만 보며 침묵했어요. 반면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비공식적으로 폴란드에 긴급 지원 지시를 내렸고 하나시스템과 LI진엑스원 등 K방산 기업들은 이미 전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동맹이라면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요?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사태 발생 48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라는 형식적 성명만 냈죠. 실제로는 아무런 군사적 개입도 인도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방위비만 늘릴 뿐 실전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 리더십은 이제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아요. 중국은 더 웃기죠. 시진핑은 오히려 러시아의 UAV 침공을 서방의 NATO 확장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푸틴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드론 기술은 아직 한국 FA-50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폴란드 동부에서 벌어진 8,700만 명의 대탈출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인 대피 작전이었고 그것도 단 72시간 안에 벌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루블린, 비알리스토크, 자모시치, 슈체친 등의 국경 지역에서 대피령이 떨어졌고 시민들은 먹을 것도 없이 차량 연료도 없이 무작정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기 유모차를 끌고 도보로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가족들, 역에서 울부짖는 노인들, 그 장면 하나하나가 유럽 현대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은 나라는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분노하게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구조기금 회의만 열고 있었고 NATO는 전장에서 철수 중인 군 장비를 먼저 걱정했죠. 이런 와중에 오직 한국이 FA-50 전투기 외에도 직접 민간용 수송기 4대를 폴란드에 파견하고 한화디펜스와 협력해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거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실질적 공헌은 대서양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언론은 여전히 큰형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위기에서 시민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 상황을 인도주의적 침공이라 규정하고 외교부를 통해 폴란드 정부와 직접 공조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은 이제 전차와 포탄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그 국가의 품격을 결정짓는 시대에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UAV로 무력 공세를 벌였지만 그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은 건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푸틴은 단 한 번도 민간인 피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NATO 기지를 확대한 결과라는 식의 왜곡된 해명을 내놓았죠. 이게 과연 국가 지도자의 태도입니까? 게다가 이 비극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심지어 러시아의 드론 기술을 정밀하고 명확한 전장 투입이라고 칭찬했죠. 그 말은 곧 8,700만 명의 대피민들이 전술적으로 고려된 피해라는 식의 냉혹한 정당화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을 인간으로 동맹국의 시민으로 봤습니다. 현대차는 구호 차량 500대를 무상 제공했고 SK그룹은 폴란드 적십자에 비상 식량 패키지를 전달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닌 연대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봅니다. 미국은 항상 전략적 유연성을 말하지만 정작 시민이 죽어나갈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손을 놓고 있고 중국은 아예 전장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단 하나의 가치, 즉 사람을 먼저 구하자는 신념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럽의 일부 엘리트들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전장에서 시민을 구했고 실질적 방어를 수행했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국경선이 아니라 행동이 동맹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피 사태는 유럽 내에서 누가 진짜 친구인가를 가려낸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유럽 시민들이 더는 그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FA50의 전과와 대피 사태를 살펴봤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 미국과 NATO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8,700만 명의 민간인이 거리에 쏟아지고 러시아의 드론이 국경을 유린할 때까지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는가? 일부는 전략적 자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냉정한 외면이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폴란드 국민은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NATO 사무총장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반복했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겁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NATO의 실존적 무의미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두가 대응한다는 제5조가 철칙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슬로건에 불과해졌어요. 폴란드가 침공당하고 있음에도 NATO는 군사력 투입은커녕 인도적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자국 내 연료비가 오를까봐 무기 지원도 지원했습니다. 이건 공동방위 개념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붕괴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수년간 예고되어 왔어요. 트럼프는 재임 초기부터 NATO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하해왔고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유럽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공연히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죠.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폴란드뿐 아니라 발트 3국, 루마니아, 체코 모두 워싱턴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보호자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울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대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책임감을 갖춘 국가. FA50이 증명했고 한국 정부의 민간인 지원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 기득권 세력은 이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중심의 전후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실제로 미국 언론 대부분은 FA-52 러시아 UAV를 요격했다는 사실을 매우 축소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한국 무기가 운 좋게 작동한 사례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죠.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F-35는 여전히 운영 유지비가 천문학적이고 독일의 유로파이터는 드론 요격에 부적합한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서 저비용 고효율인 FA-50은 전장을 바꿨고 한국의 무기체계는 완전히 새로운 신뢰를 획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그리고 동맹국들의 현실적 공포를 무시한 자기중심적 세계관.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다급체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한국 같은 신흥 강국들은 더 이상 조용한 팔로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했고 폴란드가 그것을 목격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NATO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자국의 실질적 기여는 회피하고 있어요. 일본 자위대는 단 한 대의 수송기도 파견하지 않았고 군사기술 제공도 전무했습니다. 말뿐인 동맹보다 행동하는 파트너가 필요한 시대에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을 했고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물론 일부 보수적인 유럽 언론은 한국의 행동을 PR쇼라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폴란드 시민들은 압니다. 누가 실제로 그들을 보호했고 누가 그저 TV 앞에서 말만 했는지를 말이죠. 러시아산 드론이 폴란드 상공을 뒤덮던 바로 그날 밤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건 단 2대의 FA-50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이 소형 경전투기가 단 2분 만에 러시아의 자폭형, 정찰형, 전자교란형 드론 40기 이상을 격추시키며 사실상 전장의 주도권을 단숨에 뒤바꾼 것이죠. 군사 전략가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고속 기동성도 없고 스텔스도 아니며 가격도 F-35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기체가 전자전 상황에서 정밀 요격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 말 그대로 정설을 뒤집은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숫자나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FA-50이 증명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닌 절대적 신뢰의 문제였어요.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라고 봅니다. NATO와 미국이 무기력하게 눈을 감고 있을 때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민들을 지켜냈다는 건 상징적인 반전이죠. FA-52 드론을 요격한 시간이 단 2분. 그러나 그 2분이 유럽 전체의 방공체계를 뒤흔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F-16, 라팔, 유로파이터 같은 대형 기체들이 하늘을 지배했지만 이젠 판이 바뀌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두가 본 거죠.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특히 FA-50은 K방산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 시스템의 ASA 레이더, LIGNX-1의 정밀유도 미사일, ADD의 전자파 방어 알고리즘까지 완전히 한국식 구조와 논리로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미국제 부품을 빌려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해외 라이선스에 의존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수 국내 기술의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기체가 유럽 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먼저 맞섰고 가장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2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분의 전투가 아니라 2분의 선언인 셈이군요.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FA-50을 서브 전투기로만 취급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FE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전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FE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미군은 폴란드 영공에 단 한 대의 전투기도 투입하지 않았어요. 반면 FA-50은 실전을 통해 유럽인의 생명을 구했고 그 결과 현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이 연쇄적으로 FA-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바로 FA-50의 두 번째 반격입니다. 첫 번째는 드론 요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럽 안보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 반격이죠. 이전까진 유럽은 미국과 유럽 내부의 군수기업들, 예컨대 록히드 마틴, 배, 다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KI와 한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 값비싼 전투기를 사서 경납고에 묵히느냐, 당장 출격 가능한 기체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FA-50이 완벽히 부합한 겁니다. 저는 유럽 시민들이 SNS에 올린 FA-50 요격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영상에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채 머리 위로 FA-52 드론을 격추시키는 장면을 보고 저 비행기가 우릴 구했어 라고 외치더군요. 그 말은 그 어떤 외교 성명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지요. 그것이 바로 진짜 국격 아닐까요? 전장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전투력뿐 아니라 한국이 어떤 가치를 갖고 세계를 대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밀함, 신속함, 실행력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건 일본도 중국도 따라 할 수 없는 한국만의 정체성입니다. 중국의 드론은 수적 우세를 추구하지만 품질이 불안정하고 일본은 아직도 조립 중심의 방위 산업에 머물러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 2분으로 세계를 바꾼 겁니다. 러시아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닙니다. 푸틴 정권의 이미지와 전략 그 자체가 붕괴된 결정적 참사였어요. 드론 제국을 자처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기 전면 침공이라는 새로운 개념 전쟁을 구상했고 그 실험 무대로 폴란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치밀했습니다. 통신망 마비, GPS 교란, 심지어 민간 시설만 정밀 타격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작전은 단 2분 만에 FA-50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고 드론 40여 기가 동시다발로 폭파되면서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UAV 전략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실패를 수습할 정치적 내러티브조차 러시아 내부에선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초기엔 FA-50의 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마치 그런 건 없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SNS에 올라온 수십 개의 시민 촬영 영상, 열화상 드론 피격 자료, 심지어 러시아군 내부 유출 이미지까지 공개되자 결국 일부 기체 손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순간 크렘린의 선전 기계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이제 더는 무적의 드론 군단이라는 신화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충격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우익 군사평론가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산 경전투기에 농락당했다며 푸틴의 전략을 비난했고 일각에선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전략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입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장 모델로 기대되던 무인기 중심 하이브리드 전술이 K 방산에 의해 붕괴된 순간 푸틴은 상징적 리더십을 심각하게 잃은 셈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이 전략은 중국과 협력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무인기 운영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드론 군단을 확장해왔고 이번 폴란드 침공에서 중국제 부품이 포함된 러시아 드론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들이 FA-50 앞에서 무력하게 추락하면서 중국도 간접적으로 전략적 타격을 입은 셈이죠. 다시 말해 한반도의 기술이 중 러 연합 전술을 동시에 붕괴시킨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우열 문제가 아니에요. 체계와 철학의 차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밀함과 융합력을 핵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나의 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것이 전자전, 정찰, 타격, 방어까지 복합적으로 통합되도록 설계하죠.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양적 우세와 공포 전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번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고작 13톤짜리 경전투기 FA-50이 1200만 달러짜리 드론들을 연속 격파하며 체계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를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 내부에선 FA-50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한국산 무기의 통신 주파수 해킹 등 다양한 보복 전략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그 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러시아 내부 젊은 장교들이 이제 한국산 방산 기술을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적이면서도 배우고 싶다는 역설적 현실은 결국 러시아 전략의 종말을 시사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조차
한국 무기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언론 매체에 따르면 현재 모스크바의 무기 커뮤니티 내에서 FA-50, 천무, K9에 대한 기술 분석 글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일부는 우리가 이런 무기를 보유했다면 전세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전략적 부러움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이 무너지고 나서 전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FA-50, 코리아, K8라는 단어가 유럽 전역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폴란드 시민들이 올린 영상, 루마니아 네티즌이 만든 짧은 패러디 영상,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SNS 사용자들이 한국이 우리를 지켰다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흐름이 단순한 일회성 반응이 아니라 유럽 대중이 정치와 안보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문화적 전환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기억나요. 가장 강렬했던 영상은 폴란드 여성 간호사가 FA-50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코레아 라고 외친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온갖 유럽 언어로 한국이 진짜 동맹이다 라는 문장이 쏟아졌죠. 우리가 그동안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K-팝, 드라마, 치맥 같은 걸 떠올렸지만 이젠 K-방산도 그 목록에 당당히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구한 무기, 그 이상으로 신뢰를 획득한 감정적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브랜드라는 건 제품을 팔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감정, 생존, 동맹 의식까지 포함된 정체성이 브랜드가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코리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준 나라, 이기에 먼저 반응한 나라, 믿을 수 있는 힘이라는 정서적 이미지가 얹어 있는 거죠. 이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 파워를 유지하더라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감정적 연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한국 외교부나 방위사업청이 SNS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바이럴 영상을 제작한 것도 아니죠. 오직 한 가지 FA-50이 실제로 드론을 요격하고 시민들이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 세계 대중의 인식이 뒤바뀐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외교나 국방 홍보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걸 2차 감정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1차 감정전은 전장에서 벌어졌고 FA-50이 그 승자였죠. 그런데 제 2차는 SNS에서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졌고 거기서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 감성적, 문화적 주도권까지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본질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일본은 여전히 이미지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최근 방위산업 홍보 영상을 내보냈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 이미지가 아닌 실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요구에 가장 먼저 응답했고, 그래서 커리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며 2002년 월드컵 때의 붉은 물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코레아라는 외침이 전 세계를 뒤덮었고 지금은 FA-50을 통해 또 한 번 그 단어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단지 무기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라 역사와 기억, 감정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함께 지키는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FA-50가 하늘에서 드론을 격추시키고 커리어라는 단어가 SNS를 장악한 후 유럽 내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한 흐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완트 코리아라는 구호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NATO를 향한 질타이자 압박이 되었어요. 여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시민들이 거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원한다고 외치고 슬로바키아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올라왔습니다. NATO 내부 회의에서도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파트너로 인정할지 여부가 공식 의제로 다뤄졌고 이는 결국 북대서양 동맹이 처음으로 내부에서 자기 부정을 직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 하나, 우리는 한국을 원한다, 가 NATO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실망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동유럽의 시민들은 이제 강대국의 논리보다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공포는 비상회담이나 제재 결의안 따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FA-50의 출격 소리와 함께 안도했고 구호물자가 실린 한국 수송기를 보며 신뢰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걸 미국이 아닌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NATO 내부의 기존 위계를 정면으로 흔든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는 NATO는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발언 이후 NATO 내부 회원국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동부전선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러시아 드론은 지금쯤 바르샤바 외곽까지 도달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20세기식 패권 논리를 고수하며 우리가 중심이라는 태도를 고집합니다. 유럽의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미국 중심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겸손하면서도 실질적입니다. 방위청이나 외교부는 우리가 주도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모든 걸 증명해냈죠. 그게 바로 유럽 시민들이 우리는 한국을 원한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NATO가 스스로 자랑하던 집단 방위 체계는 정작 전장에선 무용지물이었고 한국이라는 외부의 작은 동맹국이 그 공백을 채웠으니까요. 이 상황은 NATO에게 있어선 참담한 자아 붕괴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드론 방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독일의 MNTIS 시스템은 설치도 끝나기 전에 공격이 시작됐죠. 이 와중에 폴란드군이 FA-50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 요격 지휘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유럽의 군사 판단력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무기는 단순히 누가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어요. 일본은 여전히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국제 공조를 검토 중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럽 내 일부 언론은 일본의 방위 역할을 그림자 속의 동맹국이라 표현했죠. 지금 세계는 보여주기식 동맹이 아닌 행동하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NATO 외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질적 핵심 동맹국으로 자리 잡은 셈이죠. FA-50의 실전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뒤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기 한 대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킨 이유는 유럽 전역의 국방장관들과 예산위원회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 무기에만 의존해왔는가? 왜 우리가 미국의 납품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한국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질문들이 지금 유럽 각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K방산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현실화되고 있어요. FA-50 수출 계약이 줄줄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항공기 계약을 넘어 20년 장기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부품 독점권 계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공급 체계의 리셋이에요. 예전엔 독일은 독일제, 프랑스는 프랑스제, 동유럽은 미국제를 따르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 48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그 유지보수를 포함한 25년 독점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체코와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비호복합 방공체계까지 K방산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고 핀란드는 한화의 직거래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입니다. 한국은 제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위기 시에 먼저 출동하며 정비와 지원까지 책임지는 풀 패키지 솔루션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미국은 여전히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있고 유럽 군수기업들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설계부터 납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고 프랑스의 라팔은 유지보수 비용이 FA-50의 5배에 달해요. 반면 한국은 이미 검증된 전투력을 바탕으로 12개월 이내 도입, 100% 훈련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포함된 제안을 유럽 각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도와 신뢰성이 유럽 정부를 감동시켰고 시민들을 설득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게다가 K방사는 유럽 내부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 파트너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무기를 수출할수록 외교적 영향력도 행사하려 하죠. 예컨대 무기 납품을 빌미로 주재국의 외교 정책에 간섭하거나 반대 정당을 배제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철저하게 비간섭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군사적으로는 확실한 협력, 정치적으로는 절제된 거리두기를 유지해왔어요. 이게 유럽 국가들에겐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감해진 주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된 겁니다. 방산 산업이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 연계,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해야 해요. KAI,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위와 같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인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순간 유럽 각국은 기존 군수 기업보다 K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슬로바키아 남부 지역에는 하나와 현지 방위 기업이 합작으로 자주포 부품 공장을 짓고 있고 체코에는 KAI의 유럽 정비센터 설립이 확정됐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시장을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방산을 내수 산업으로만 보고 있죠.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지난 회견에서 우리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국가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런 일본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제공했고 그 덕분에 이제는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방위 생태계의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K방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히 무기나 계약, 공급망의 재편을 넘어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럽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진 말이 있죠. 한국이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다. 이 짧은 문장은 유럽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의 동맹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NATO나 미국이 제공하지 못한 즉각적 대응과 실제적 보호를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기 스펙보다도 조용히 날아온 FA-50과 밤새 이동한 한국 수송기의 움직임에 진정한 동맹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 유럽 커뮤니티를 확인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폴란드 시민은 우리는 수년 동안 미국의 전투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 곁에 있었던 건 한국의 FA-50이었다. 고 썼고 또 다른 사용자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누가 도와주는가가 진짜 동맹을 만든다. 우리는 한국과 진짜 관계를 원한다. 고 말했죠. 이런 언급들은 정부의 외교 성명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유럽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신뢰의 형성 과정이에요. 한국은 단 한 번의 과장도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죠. 훈련된 조종사를 파견하고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며 무기 지원과 인도적 구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기억 속에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미국처럼 대대적인 선전 없이도, 일본처럼 미묘한 외교적 모호함 없이도 단지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식 신뢰의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서방 언론이 이런 신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의 언론도 한국의 역할을 부차적 성공으로만 다루고 있죠. 하지만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보다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준 장비와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 지점에서 K 신뢰가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행동과 진정성이 없으면 결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는 유럽 시민들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일본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제력도 강하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져온 신뢰의 공백을 한국이 채운 겁니다. 유럽 시민들은 단지 지능적인 나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번 FA50 사태를 통해 무기를 넘어서 국가의 진정성까지 증명한 겁니다. 단순한 장비 제공이 아니라 마음의 연대를 구축한 거예요. 저는 이런 흐름이 단기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든 이 신뢰는 군사적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깊이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건 어쩌면 지금까지 K문화, K기술이 쌓아온 이미지 위에 K안보가 덧씌워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 안보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FA52 상공에서 러시아의 드론을 격추시킨 이후 커리어라는 단어는 유럽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변방의 파트너가 아닌 중심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늑장 대응과 NATO의 무기력한 회의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위기 상황에서 단독으로 실질적 행동을 취했고 그 행동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 안보 전략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접한 NATO 내부 분석 문건에 따르면 현재 최소 5개국이 향후 10년간의 군사 전략에서 한국형 신속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FA50 같은 무기 체계뿐 아니라 한국군이 위기 대응 시 사용하는 정보 연동 구조, 지휘 체계, 그리고 민군 통합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유럽은 이제 미국의 장비와 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실전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이건 사실상 안보 독립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와 훈련, 정책 조율이 유럽 전체의 군사적 뼈대를 형성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실은 달라졌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핵심 장비 수출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고 유럽은 그런 미국의 변화무쌍한 외교 기조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대응 속도, 정교한 무기 통합,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동시에 갖춘 희귀한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 내 군사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 변화가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루마니아는 차기 공군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의 공군 커리큘럼과 기술 교관단을 초청해 재구성하고 있고, 체코는 FA50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전면 도입해 미국 훈련 방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방위산업기술학교의 K방산 모듈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고, 심지어 슬로바키아는 군사 아카데미 졸업생의 일부를 서울로 유학 보내는 장기 교류 프로그램까지 준비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럽의 최신 무기나 전술을 배우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을 새로운 안보 허브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과정은 특히 미국에게도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혜국으로 여기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 각국의 실무자들은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실질적인 안보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괴리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전략의 중심축 자체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은 이런 흐름을 철저히 놓치고 있어요.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방위 논리를 미국과의 유대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위대는 동맹국들과의 전략 교류보다는 자국 내부의 제도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중동, 유럽까지 동시다발적 방산, 안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그 중심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력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 대화의 새로운 본부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대한민국이 안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쓰는 미국과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이번 폴란드 드론 위기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이 두 국가는 패권 유지라는 낡은 틀 안에서
여전히 과거 방식의 전략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고, 일본은 행동보다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총성이 울리고 민간인이 대피하며 동맹국이 공격당하는 순간 이 두 강대국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 곧 패권이 무너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미국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사태 초기 우리의 역할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유럽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때 NATO를 쓸모없는 조직이라고까지 폄하했던 그는 이번에도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미국 먼저라는 구호만 되풀이했지요. 그리고 이 반복된 회피가 결국 유럽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엔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도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 차이가 미국 패권의 위기를 결정지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사태 발생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예신 인터뷰에 등장했고, 그나마도 우리는 지역 안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의 방향을 검토 중이다 라는 모호한 발언만 내놓았습니다. 행동도 없고 계획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아무런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고, 유럽 각국의 안보회의에서 일본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일지는 몰라도 2기의 파트너로는 완전히 실격인 셈이죠. 특히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만 전략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보호받는다는 식의 수동적 안보관이 정착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 미국조차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전략은 이중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건 일본이 그토록 강조해온 자주방위라는 개념이 실전에서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고 일본처럼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고 책임졌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한국을 신뢰하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과의 이자 군사협정을 검토하자는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이건 외교에서 보기 드문 변화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따라가고 한국은 조용히 따르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앞장서고 유럽이 따르고 미국과 일본은 조용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이제 목소리가 큰 나라보다 위기 때 움직이는 나라를 믿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협력국에게만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인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유럽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이 조용히 그러나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억제력, 프랑스와 독일의 핵심 무기 공급 체계, 영국의 해군력이라는 삼각축이 유럽 안보를 지탱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문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이 오면 전세가 바뀐다. 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실제 전략 지침서에 반영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폴란드 국방부는 최근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산 무기의 배치가 전장의 균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명시했고, 체코는 위기 대응 72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작성되는 전략 공식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세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지원이나 연합의 개념을 넘어서서 게임 체인저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FA-50과 K9, 천모, 비호복합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유럽 각국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빠르게 출동했고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유럽의 군사 지휘관들은 과거엔 무기가 어느 나라 제품인가를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위기의 순간 누가 즉각 행동하는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공급처가 아니라 전황 반전의 상징으로 격상된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유럽이 이 공식에 따라
훈련 시나리오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ATO의 동부전선 군사훈련에서 FA-50의 긴급 전개 상황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었고, 폴란드군의 연합작전 시나리오에도 K방산 전력과의 연계 지휘 체계가 포함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IRSEM은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방어적 국방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기동성과 실전성을 보유한 선제적 안보 파트너라고 평가했고, 이는 기존 서방 중심 군사 서열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유럽은 이토록 빠르게 한국을 받아들였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일까요?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신뢰라고 봅니다. 미국은 정치가 바뀔 때마다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프랑스는 외교 정책에 따라 무기 수출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약은 이행되고 책임은 지속됩니다. 이번 위기에서 유럽은 한국이 오면 전세가 바뀐다는 문장에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지속성, 예측력, 진정성을 담은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하죠. 일본 역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 기술은 전시형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자위대는 정치적 제약과 헌법적 한계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실전 배치나 해외 협력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기술을 넘어 작전 개입 능력, 연합훈련 실적, 현장 배치 경험까지 모두 갖춘 실전 기반 국가로서의 신뢰를 얻은 거죠. 유럽은 이제 갖고만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함께 싸워줄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이 유일한 해답이 된 것입니다. K방산의 등장은 단순한 계약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의 중견 장교들은 FA-50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한국군은 전술적 유연성과 전략적 집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한국군의 교리와 군사교육 방식을 정식 연구 과제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넘어서 전술 패러다임 자체가 한국식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 바뀐다는 건 한국산 무기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한국식 사고방식이 전장을 바꾸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해요. 서울이 움직이면 유럽이 반응한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유럽 대륙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워싱턴의 의사결정에 따라 유럽이 움직였고 브뤼셀의 전략에 따라 각국이 반응했지만 이제는 서울의 계약 발표, 파병 결정, 무기 배치 발표 하나에 유럽 안보 담론이 들썩이고 있어요. 예컨대 최근 KAI가 헝가리와 체코의 FA-50 추가 수출 협상을 공식화하자 독일의 방산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프랑스 국방부는 한국이 유럽의 방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 이상의 반응입니다. 서울의 움직임이 유럽의 전략, 산업, 정치 지형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반응은 정치권을 넘어 언론, 시민사회, 군부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죠. 서울이 어디에 무기를 배치하는가는 이제 유럽 안보계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이 자국 영공을 방어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자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예산이 3배로 증액되었고, 체코 하원에서는 서울과 직접 협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회 청원이 등장했어요. 과거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그늘이 사라지자 각국은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이름은 커리어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서울이 유럽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별도의 압박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행동했고 침묵 속에서 구조했고 무기를 넘어서 연대를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유럽 각국이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접촉하고 스스로 협정을 요청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안보의 중력 법칙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 미국이 중심이던 중력의 중심이 이제 서울로 이동하고 있고 유럽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무기가 아니라 신뢰, 돈이 아니라 행동, 압력이 아니라 책임이 새로운 중력이 된 겁니다. 저는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차세대 방위전략 포럼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포럼 중간에 진행된 비공식 토론 세션에서 독일의 젊은 국방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서울의 결정을 보고 군사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폴란드 출신의 패널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서 있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지금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그리고 안보 주도권의 실질적 이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늘 외부의 힘에 반응해왔습니다. 냉전 시절엔 미국과 소련, 2000년대 이후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유럽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 필요가 아니라 실존적 신뢰에 기반한 반응입니다. 한국은 전장에 출동했고 민간인을 구조했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럽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지금 유럽 전역을 관통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흐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일본은 중립적 위치를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유럽은 그 중립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위대는 UN 평화유지군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무기 수출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유럽의 정서를 흔들었고 정책을 바꾸게 만들었으며 무기 선택의 기준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였을 때 세계가 반응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현상입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 안보 정상회의 솔 시큐리티 서미트 제안은 전 세계 외교 군사 전략 커뮤니티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협력자가 아닌 국제 안보 질서를 재설계하려는 제안국가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보 질서는 항상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특정 강대국 중심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서울 안보 정상회의는 그 틀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참가 대상은 유럽, 아세안, 남미, 중동,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실질적 안보 기여국이며 핵심 의제는 기존의 무력 억지 중심에서 행동 중심 신뢰안보 모델로 전환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질서 재구성의 선언이었고 전통 패권 국가에겐 도전 그 자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 안보 구도를 재구성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은 국제 안보 논의는 기존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프랑스는 별도 정상회의는 NATO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보다 더 위력적이었던 건 유럽 다수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즉각적으로 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까지 관심을 표명하면서 미국 주도의 기존 안보 회의체가 무력화되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 현상을 제3의 안보 외교 시대의 개막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1은 냉전기 미국 소련 이분법 질서, 제2는 9.11 이후 테러 중심 국제안보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신속성 실행력 신뢰를 중심으로 한 행동 기반 다극 안보 모델이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이 흐름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통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가 주도하는 안보회의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회의가 중국과 일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안보 파트너는 위기의 순간 행동으로 기여한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거나 실질적 군사 행동을 회피한 국가와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전통 외교 언어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정직한 표현이며 기존의 외교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담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서울 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단 한 줄도 일본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럽 내 일본 대사관은 회의 참여 요청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베트남,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비동맹에 가까웠던 국가들이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회의가 단순히 군사력 중심의 동맹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체제 내에서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새로운 회의 틀의 불편함을 드러냈죠. 그러나 유럽 각국의 태도는 이미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초청장을 먼저 확인하고 서울의 입장을 따지는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행동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안보 리더십의 지각 변동을 상징합니다. FA-50과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그 2분은 단순한 전술적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안보 질서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은 수십 년간 굳어왔던 미국 중심의 안보 리더십을 흔들었고 무기 수출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행동하는 세계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단 2기의 FA-52 야간 출격 후 40기 이상의 자폭형 전자전형 드론을 동시 요격하고 폴란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그 작전은 지금 유럽 각국의 군사교범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심지어 NATO의 작전 매뉴얼 수정까지 유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 국가의 무기가 아닌 한 국가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게 된 사례는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폴란드 시민들이 숨죽이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밤, 드론이 공장을 향해 접근하던 그 순간, FA-52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나타나 한 발 한 발 정밀하게 격추하는 모습은 단순한 공중 전투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퍼졌고 NATO조차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FA-50의 2부는 단지 드론 격추 기록이 아니라 국제 신뢰의 지형을 다시 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2분이 준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년간의 기술 축적, 전자전 데이터 분석, 실시간 타겟팅 알고리즘 최적화,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결단력이 그 2분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미국은 기술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일본은 명분만 있고 용기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결단, 속도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단 하나의 국가로 전장을 바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움직이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이 분이라는 시간 속에 응축되어 터져나온 겁니다. 이건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의 실현입니다. 국제사회는 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회담과 성명, 선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제 전장에서 민간인을 지켜주지는 못했지요. 반면 FA-50은 말없이 출격했고 말없이 임무를 완수했으며 말없이 세계의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외교적 수사도 없이, 단 한 문장의 선언도 없이 오직 이분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외교와 방위산업, 국제협력 모델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결정적 상징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분이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나 단기적 외교 이미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브랜드나 마케팅이 아닌 정체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계가 기억하는 FA-50의 이분은 결국 대한민국이 보여준 책임의 이분이었고 이 경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교훈이자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